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 관세는 일시적인 협상 도구가 아니다. 이혼 서류다. 그리고 AI 무역이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시장을 장기적으로 구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강경한 시각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바로 트럼프의 중국 관세는 협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혼 서류다입니다. 이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인물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자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두 정상이 현재 사실상 경제적 전쟁 상태에 들어갔으며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전략은 일시적인 협상용 미끼가 아닌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탈동조와, 다시 말해 경제적 이혼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기사를 쓴 찰리 가르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다. 트럼프는 진심이다. 이 관세 정책의 중심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븐 미란,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중국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 질서를 근본부터 재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개념이 바로 마러라고 합의입니다. 이는 1985년 글로벌 통화 질서를 재편했던 플라자 합의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미란은 2024년 11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평화, 세계 시장, 세계 무역의 비용을 혼자 떠안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자비는 끝났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교섭 카드가 아닌 퇴거 통보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우방이 아니라 미국과 경쟁하는 전략적 적수라는 인식입니다. 초기의 관세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다시 말해 공짜로 밥만 먹는 매형에게 슬쩍 계산서를 건네는 정도의 조치였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중국은 반응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수를 두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렇게 양국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경제 충돌에 진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관세가 단지 중국 자동차 기업을 디트로이트로 끌어오거나 미국 전투기를 중국에 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세는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배제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베이징에 열세를 넘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3월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베센트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3,450억 달러 무역 적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 위기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 관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국 산업에 20에서 3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5에서 10년 안에 미국으로 제조업을 되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제조업이 부활했던 기억입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기계전자, 자동차 수출이 50% 가까이 증가했던 그 시기. 오늘날의 경제 재편도 그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환율만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란은 단호합니다. 이제는 타겟 관세가 답이다. 비판론자들은 보복 조치나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화웨이 같은 첨단 기술 기업도 여전히 미국산 칩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을 옮기거나 아예 미국 내에서 제조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관세는 1930년대 미국을 경제 침체에 빠뜨렸던 스무트, 홀리 관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무트, 홀리는 무분별한 전방위 관세였지만 현재의 관세는 전략 산업만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기술의 약품 반도체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는 고립주의적 조치가 아니라 리쇼어링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타변화하고 경제적 안보를 지키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역시 중국의 경제 전략을 경고하며 이번 탈중국 전략은 정당 간의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토, 쿼드 미국 일본 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를 포함한 글로벌 동맹, 그리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 모든 자산이 미국을 더욱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이제 미국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반도체, 의약품, 히토류 채굴, 인프라 장비, 건설 산업 등은 이번 전략적 탈중국 흐름 속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경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이혼입니다. 날카롭고 빠르며 주저함 없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칼럼니스트 폴 라 모니카가 보도한 내용으로 제목은 AI 무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부터 시장을 장기적으로 구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 기술주의 힘, 그리고 관세의 복합적인 파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수요일 밤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메타, 즉 페이스북의 모회사 실적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2분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목요일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마냥 안심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같은 날 장 마감 후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은 중국 매출이 부진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부문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고, 이는 곧 이번 랠리가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 즉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들 7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이들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들 주식은 평균적으로 미래 예상 수익의 약 2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평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무역전쟁의 여파는 단순히 공급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술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사르마야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와시프 라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과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적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용하지만 느리게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 평가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위험을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는 또 기술 대기업들이 관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일부 기업들은 강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경쟁사인 스냅은 광고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며 2분기 전망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지어 테크 기업들도 경기 불확실성에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5월 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에 제한을 걸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기술 대장주조차도 관세와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술주만 믿는 포트폴리오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주식 부문 책임자 넬슨 유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처럼 기술주 중심의 투자 집중도가 높은 시기일수록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넬슨 유는 금융 분야를 언급합니다. 대형은행, 증권사, 거래소 등은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실적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형 금융사들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르데니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금융 섹터의 수익 전망치는 4.5% 증가했고, 이는 S&P 500의 11개 섹터 중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특히 투자은행 및 증권사 부문은 무려 10.6%나 전망이 상향되었고, 소비자 금융 및 다각화된 은행들도 각각 약 8%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넬슨 유는 특히 의료 장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고령화와 의료기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 분야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금융과 헬스케어 분야 모두 현재 시장 평균보다 낮은 주가수익 비율 PER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회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과 헬스케어 관련 대표 ETF들은 예상 PER이 17배 수준인데, 이는 기술주 중심의 인덱스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회복세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덕분이지만 이는 절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관세, 규제,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술 대장주들도 흔들릴 수 있고 그 여파는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주 외의 가치를 재조명할 시점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방어적 산업군은 향후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안전판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